최소한의 단어로만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어가지고 예,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쇼핑을 하러 거리두기를 위반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겸사겸사 한 거예요. 제가 사람이 얼마나 왔을까? 하루에 1,000명씩 나온 거예요. 확진자. 줄어든다는 것하고 완전히 종결됐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건 사고를 다룰 때도 너무 가깝게 또 너무 멀지 않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죠. 뭐 이런 말까지 그렇죠. 나왔잖아요. 죽여달라고 했으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줄이에요. 이렇게 제목 보면은 데스크 통과 못하죠. 그런 사건을 변호를 하면 머리채 잡힐 각오로 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 역할이기 때문에 끝까지 변호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통계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과학적으로 접근을 네. 해야죠. 우리나라가 유난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좀 많은 편이죠. 올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당선된 사람 42명, 법조인 출신들이, 그리고 비례대표가 4명, 해가지고 46명인데, 언론인은 얼마나 될까? 언론인이 찾아보니까 23명? 근데 20대 때는 한 8.7% 됐대요. 왜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법 쪽에서 보기에. 일단은 이제 국회 자체가 뭐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입법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먹이를 찾아 그리고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법 해석이나 적용에 법조인들이 훨씬 더 유리한 되게 자연스럽게 쓱 오셔서 장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국회- 법조인 출신들?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들은 이 정치나 이런 걸 맛을 봤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정치에 입문하기 쉬운. 그렇지,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인 저 같은 사람이랑 비교하면 제가 정치에 입문하려면 거기에 끈을 대야 되는데 이미 끈이 그 연결돼 사람들은 있다. 끈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신문사 출신들도 많지만 이번에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의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 뭐 MBC 기자 출신들도 꽤 있었고. 네, 저쪽 속초 쪽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기자들도 이제 그 사이에 낀 마지막 이 라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뭐 법조인 여러 가지 있지만 기자들도 이제는 근데 이제 기자들은 약간 이제 중앙 정치권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러죠? 폴리널리스트? 이제 내가 진출을 하려고 기사를 쓸 때부터 약간 이제 성향들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지. 제가 여기서 잠깐 법조인도 계시고 기자 두 분, 저도 기자지만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정치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저는 것 같아요. 맷집이 너무 약해가지고 막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으면 이걸 하는 거 아니야?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법적 절차를 밟고 싶네요. 고소할까요? 넘쳐나는 4.15 총선 기사들 중에서 유독 좀 눈길이 가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이무원 선배님께서 취재하신 원주 삼남매 사건인데 이게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 이제 갑을 두 부부가 20대 초반의 부부거든요. 네. 이 두 부부가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서 이 아이들이 우니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은 둘째가 먼저 사망을 했는데요. 어떻게 사망했냐면 2016년 9월 14일에 울며 보채자 몸 전체를 두꺼운 이불로 덮고 3시간 방치해서 살해. 그러니까 살해를 하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 묘소 옆에다가 이제 매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3개월 전에는 또 셋째가 사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셋째 사망은 어떻게 했냐면 우니까 얘도 또 목을 조른 거예요, 엄지로. 그래서 근데 수십 초 동안 엄지손가락 목을 눌러서 살해.
근데 이 셋째가 울음을 그치게 하는 사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또 제지를 안 했고. 네. 그래서 아무 조치 없이 또 방치를 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동학대 치사로 이제 혐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아까 말한 그 옆에다가 또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그 양육 수당이 나오는데 그거를 받을 수 없음에도 사망해서 받을 수 없음에도 또 부정하게 지급을 받아서 혐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살인의 사체 은닉에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에 사회보장급여법 위반에 뭐 유기 방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범위인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 혼인을 하면은 벌어질 수 있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정말 충분히 더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사회복지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안 이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때문에 아이들의 그 양육을 잘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 수당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갔는데 둘째가 분명히 신고가 돼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어디 갔느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외가에 보냈다, 뭐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토를 하게 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셋째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또 드러난 거예요. 셋째 낳는데 난 거는 그건 또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좀 이런 사회 안전망이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가 미리미리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달에 첫 기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 직접 봤거든요. 아, 네. 직접 봤는데 일단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선 변호를 하지 못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했는데 지난 기일에는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지나갔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입장을 정리를 했고 국선 변호인 측에서 이제 두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사선 변호인에게 이제 넘긴 거죠. 과연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긴 한데 제가 인상을 느낀 거는 국선 변호인도 지금 두 피고인이 살인을 한 건 아닙니다. 일부러 죽인 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변호인의 주장은 아니다. 네, 변호인은 목을 조른다든지 이불을 덮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가 손가락으로 누른 거지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거겠죠. 그런 항변을 하는데 네. 이제 뭐 고의라는 게 사람 속마음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목을 누른다든지 명치 뭐 이렇게 사람의 신체의 중요한 공격 타점을 가격을 해서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죽어도 좋다.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거는 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국선 변호인은 이거는 살인이 인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두 피고인이 나는 죽일 생각 없었어요 이렇게 하니 어쩔 수 없이 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공소 사실에 대한 내용을 임원 기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방식이나 자세한 내용 자체를 듣는 게 거부감이 좀 드는 게 네.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기사화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원주 3남매 사건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를 고려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직까지 둘째 딸하고 셋째 아들은 지금 이미 사망을 했지만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받을 또 충격들,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 부모는 단죄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좀 끔찍하고 이게 사람으로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사실 하나하나를 다 알려야만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이 정도의 형량을 받을 아주 흉악범이다 네. 라고 이렇게 개념 짓고 싶어요. 마음적으로는. 네. 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보다 진짜 더 큰 부작용, 말씀하신 대로 그런 2차 피해, 당사자들의 그 고통이나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데스크에서도 상당히 드라이하게 네. 수단을 최소화시키고 전문 용어죠, 드라이하게. 네. 최소한의 단어로만 표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어가지고 예.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사건 말고도 취재하시면서나 뭐 이런 재판 보시면서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좀 어떠세요? 15년 전에 제가 강릉에서 취재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반대 경우입니다. 14살짜리 여중생이 아버지가 수시로 상습적인 어떤 폭행,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본인만 폭행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대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를 넥타이 끈으로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존속 살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존속 치사로 아마 죄명이 좀 변경이 돼서 존속 폭행 치사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건 존속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아이 여중생이 받았던 살아온 생활 환경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술에 취하면 딸이 다니는 학원까지 가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술 먹고 집에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마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얘는 뭐 물론 다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술에 취한 아버지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겁이 나서 아버지를 이제 숨지게 하고 본인이 이제 신고까지 했었는데 112에 사실 그 과정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회적인 환경, 그러니까 이 가정적인 환경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모느냐에 대한 어떤 거를 느꼈던 과정인데 사실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런 취약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물론 흉악범 사건도 많이 경험을 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금을 울리는 네. 그런 네. 사건도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경제사범들도 변호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경제사범들 중에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사기, 네, 그렇죠. 뭐 갯돈 정말. 떼먹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변호를 하면 머리채 잡힐 각오로 아, 그렇죠. 나쁜 그렇죠. 사람을 변호를 하는 게 또 변호의 그래서 이제 역할이니까. 같이 싸잡아서 사기꾼 소리를 듣는 그렇죠.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사기꾼을 같이 변호를 네. 하냐. 아. 변호사도 사기꾼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법정을 한 10분 정도 늦게 나갑니다. 같이 나가면 머리채를 잡히기 그렇죠.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머리채를 잡힌 적도 있었어요. 이게 재판 끝나고 이제 그 사건은 국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도 같은 사기꾼으로 보고 저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짐 싸고 막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뒤에서 머리채를 팍 잡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국선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딱 놔주셨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런 사건은 이제 이쪽 머리채는 잡힐 각오로 이제 변호를 그럼 하고 보통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처음에 사건을 맡았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언론 보도되면서 커져버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간 사임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법에 정해진 적법 절차를 받을 인권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 정말 비난받아야 되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비난은 충분히 여론은 이해를 하지만 네. 그래도 법의 보호는 받아야 된다. 적법 절차는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저는 그 사람과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는 한 끝까지 변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그 춘천 연인 살해 사건 예.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항소심 현장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 피고인은 뭐 잘못해서 살려달라, 죽여달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제 최후 진술을 했다가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죠.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그러면 항소 이유를 뭐 포기하는 거냐, 항소한 내용 포기하는 그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항소심에서 이제 선고가 나올 때는 기각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다시 이제 원심처럼 무기징역이 됐는데 네. 그때 그 기각을 한다고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할 때 네. 부모가 있었어요. 피해자의 부모가 있었는데 그 네. 기각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사형이 되는 건지 무기징역이 되는 건지 감형되는 건지를 모르겠다 막 하면서 거기 있는 재판 관계자들한테 이제 막 묻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사를 한번 다뤘었는데 네.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피해자 그때 막 흐느끼면서 얘기했거든요. 울음. 잠깐만요. 난 이거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네. 근데 기자도 사람이래 가지고 그때 보면서
이거는 죽여달라고 했으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냉정하게 보고 기각해서 했는데 그 기사 쓸 때도 그렇고 그 취재할 때도 그렇고 기자도 사람인지라 일단은 기본적인 마음은 정말 흉악범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다 다루고 사회에서 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이라면 매장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거가 다른 사람 경고가 돼서 흉내도 못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런 사명감이 많고 앞으로도 아마 출입하게 될 때는 그러한 그 갈등이 네. 이거를 더 크게 다뤄야 되는지 어느 정도 네. 다뤄야 되는지 갈등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기자 준비를 하면서 처음 봤던 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를 다룰 때도 너무 가깝게 또 너무 멀지 않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춘천 연인 살인 사건에서 저는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내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강원 지역 기자님들의 의리라 그래야 되나? 의리 상당히 좋다라고 느낀 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물론 피해자, 돌아가신 분의 명예, 또 피해자 유족들의 감정 등을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정말 정제된 드라이하게 언어로 썼어요. 드라이하게 가셨고 단 한 줄도 그 살해 방법이나 그런 잔인한 내용들이 보도되지 않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이제 재판이 끝나면 현장에 있으면은 어떤 수단인지 이제 다 범행 사실을 다 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에서 이 판결문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달라 그러면 내용이 하나도 없이 와요. 말하자면 뭐 성추행 사건이든 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하면은 그걸 다 지워서 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르쳐줘, 하나도. 그래서 뭐 물어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아까 이제 임원 기자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랬는데 기자들은 요구를 하는 것들이 데스크들이 통상적으로는 객관적인 관찰자로서의 어떤 시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감정 몰입이 되면 그 기사 자체도 사실은 기자 자체가 쓰는 기사에 감정이입이 되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면과 기자로서의 또 사명감 이 사이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논의되는 게 기자들이 그 뭐랄까요, 뭐 그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선정적인 이런 이제 제목을 뽑거나 그 내용들을 묘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대부분이 그런 거죠. 성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잔혹한 범죄를 어떤 특정 단어만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래서 아주 정제된 무미건조하게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그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기사를 쓰면 뭔가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만큼 뭐 여론의 관심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만큼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난 16일에 정선에서 그 20대 남성, 네. 그 다음 날인 17일에는 강릉에서 30대하고 10대하고 해서 남녀가 3명이 한꺼번에 네.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요. 네. 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학 갔던 분들. 그렇죠. 예, 예. 정선 20대 남성은 호주 시드니에서 귀국한 후에 네. 정선의 한 펜션에서 이제 격리 중이었는데 검체 후에 바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규정이었는데 들어가지 않고 마트 들리고 어디 또 들리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드러난 거고요. 네. 강릉 3명은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왔는데 각각 그 거주지에 왔다가 1시간 가량씩 돌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뭐 마스크 다 하고 이렇게 살짝 갔다 오는 걸 뭘 그러냐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전국이 모두 다 여기에 이제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나가면 안 되는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수칙 위반하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강력해졌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좀 수그러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면은 뭐 자가격리 이 법 위반했다고 이렇게 과하게 하느냐 해서 벌금 정도로 가지 않으면 경고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이로 인해 가지고 추가 확진자가 나오거나 확산이 되면은 그 책임을 물어서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자가격리 위반이 왜 이렇게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뭐냐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음성인지 양성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마트를 마스크 쓰고 갔다 하더라도 그 마트 자체가 폐쇄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또 이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들까지 다 추적을 해서 또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또 자가격리 대상으로 그분들까지 다 피해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신천지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결국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또 뭐 연락을 받지 않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어떤 사회적으로 피해들을 줄일 수 있는 거를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격리라는 거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 자가격리 수칙 위반한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네. 불구속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왜 구속을 하는지 그 기준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 구속 연장을 신청하는 기준 6가지를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다수와 접촉하는 여부, 그리고 위반 사실을 은폐하는 여부, 반복 이탈 여부, 또 자가 복귀 명령에 불응하는 여부, 또 공무원 행정행위 방해 여부. 그러니까 주거지를 기준으로 이 사람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케이스에 따라서 좀 악의적이다 할 때 이제 구속할 수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네. 좀 특이한 게 이 외국 스타일이 아닐까. 다 한국의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갔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직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자기도 모르게 뭐 한 걸 수도 있어서. 근데 진짜 그거는 좀 강력하게 좀 지금 이제 시범 케이스 몇 건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게 얼마나 좀 위중한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꽃도 피고 네.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지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럴수록 좀 저희가 더 조심을 해야겠죠. 제가 지난 주말에 예. 쇼핑을 하러 저기 갔다 왔는데 쇼핑 센터에 거리두기를 위반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겸사겸사 한 거예요. 제가 사람이 얼마나 왔을까? 아, 취재 차원에서 갔는데 가보신 거예요? 그 여주에 있는 모 쇼핑몰이 있어요. 살면서 한 10번 넘게 갔겠죠? 제일 많았어요. 차 세울 데가 없고 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날 이제는 좀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가장 큰 특징이 증상이 없을 때 순식간에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우리 계속 봐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 한 자리 숫자 나오고 확진자가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이 순식간에 또 수백 명 감염시키고 이게 얼마든지 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잘 대응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이게 삐끗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라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금방 그렇죠. 우리가 예. 금방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언제 또 순식간에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정부가 19일 날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책을 일단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 4대 밀집시설, 여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좀 허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선아 기자 혹시 내용 좀 정리해 줄까요? 네, 원래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5월 5일까지로 기간을 연장을 했죠. 근데 예. 그 이전보다는 좀 완화된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네.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던 것을 해제하고 그러니까 예. 채용 시험 같은 것도 제한적으로 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등교나 개학 같은 경우도 좀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뭐 순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안정적인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네. 이행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4대 밀집시설이 종교시설, 유흥주점, 학원,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4가지인데
이제 전제가 있어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돼요. 네. 근데 이 방역 지침을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설 폐쇄 뭐 이런 등의 행정 명령권이 발동이 되는 거죠. 일단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을 5월 5일부터는 시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네. 그 전 단계로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좀 살펴볼 부분 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네. 기존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예. 그곳에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해요. 마스크에다가 손소독제에다가 그 출발 시간 다 적고 하면서 그거를 하는 곳은 아마 이제 지금 완화된다고 해도 그냥 기존대로 그냥 갈 것 같고요. 예배 볼 때도 이렇게 1m씩 뛰어서 앉습니까? 1.5m, 2m 가까이 다 이렇게 포인트를 박아놨어요. 거기에만 앉으라고. 그 앞뒤 거리도 다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종교 시설에 있어서 완화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데는 큰 뭐 이렇게 갑자기 완화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안 하던 곳이 네.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 기존에 안 했던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 마스크와 손소독제 이런 거의 생활 그 방역 그 습관을 네. 캠페인을 더 계속 유지를 해야 지금 이제 아직 이 제도는 완화됐지만 아직은 지켜야 될 때가 이거 사실 평생 지켜야 될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이전에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죠. 뭐 이런 말까지 그렇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동해안 지역의 지금 숙박 시설들이 네. 예약률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네. 이제 만실처럼 됐는데, 자, 이거를 보면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봐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해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나가고 싶죠. 집에만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애가 셋이라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도 될까? 라는 생각이 많아서 좀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리조트나 이런 데서 그만큼의 방역을 네. 잘 신경을 써주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런 이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라든지 그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데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했던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이 3월 말에 학교를 개학을 했어요. 너무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3월 23일 날 개학을 했는데 하루에 1,000명씩 나온 거야, 확진자가. 이 싱가포르 그래서 뒤늦게 4월 3일 날 바로 한 10일 만에 재택 수업으로 다시 학교를 다 휴업을 했어요. 재택 수업으로 돌렸어요. 근데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것하고 완전히 종결됐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줄어들고 한 자리 수가 나오고 이러지만 슈퍼 전파자 한 명만 있으면 수백 명이 동시에 감염이 돼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군부대 특히 그다음에 이런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군부대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등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싱가포르 사례를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군부대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한다는 기사에 군인들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답답해 군인들? 죽겠다. 외출 막 네, 나가서 외출이라도 제발 외출이라도 허용해라. 이러다 군대에서 무슨 일 나봐야 정신 차리. 그런 댓글이 요즘 있더라고요. 군인들은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 밑에 또 댓글이 있어요. 요즘 군대는 제가 단 거는 아니고요. 이 영내라는 게 울타리 안하고 그렇죠. 바깥하고 공기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때 저 대민지어만 살짝 나갔다 와도 그럼요. 엄청 좋잖아요. 가서 네. 막걸리 한 잔 계속 먹을 수 있고. 요새는 못 먹을 거예요. 요새 못 먹죠. 네. 네, 그래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출 매우 못하다가 투표하러 잠깐 아. 바람 쐬러 나섰죠, 군인들이. 너무 좋죠. 네네네. 군인들을 어쩐지 군인들이 제 투표 날 네. 군인들이 줄을 섰는데 아침 6시부터 아, 줄을 그렇게 섰어요. 그만큼 많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포기하거나 나는 투표 안 한다고 안 나갔거든요. 우리 때는 왜 무조건 다 나갔던 것 같은데. 거기는 다 내보낸 거 아니에요? 부사관이라서. 아니죠. 아니, 전방이니까 이등병 때 어떻게든 나가고 싶으니까. 처음 알았네 나. 네. 그래요? 국민 버스가 계속 요즘 군대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군대랑은 또 다르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대가. 예. 군대 얘기를 자꾸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또 봄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산불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4.15 총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좀 바쁜 사이에 도내에 크고 작은 산불들이 좀 났었어요. 총선 전후로도 좀 많이 났었죠. 지난 14일 철원 자등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1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4월 20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39건, 그중에서 동해안에서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참 좀 웃긴 게 선거를 꼭 전후해서 산불이 네. 주로 강원도 네. 예,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2000년에도 16대 총선 전날 네. 네. 삼척 동해에서 대형 산불이 났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아마 10몇 대죠? 15대 15대에서 1996년. 그때도 제가 좀 어려서 모르는데 네. 그때도 산불이 났었어요. 이상하게 이 짝수해 맞아요. 선거가 있는 있죠. 짝수해 사실은 짝수에 선거가 많아요. 선거가 네. 많은 그렇죠. 짝수에 불이 난다는 게 아니라 매년 큰 불이 난다. 이게 4년마다 이 선거기 때문에 계속 짝수예요. 네. 네, 계속 짝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네. 산불이 줄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회적 거리 때문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서. 원래 이맘때면 산악회 버스들이 산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뭐 이유긴 하지만 일단은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네. 해야죠. 지금 그거는 통계를 할 수 없으니까 네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기상청에 물어봤습니다. 예,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이 39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동해안에서 5건이 났습니다. 예. 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면 예. 52건이 발생했고 동해안에서 11건이 났어요. 이게 횟수로만 봤을 때는 많이 줄었죠. 네.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좀 날씨를 좀 짚어봤습니다. 예. 이 지금 같은 기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령된 날을 좀 봤는데 지난해 2019년에 79일이 이 건조특보가 내려진 그렇죠. 날이요? 강릉에. 네. 예, 그리고 올해는 61일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 강수량을 또 봤습니다. 강수량도 지금 평년이 강릉에는 218mm 정도가 네. 오는데 올해는 283.2mm 많이 왔어요. 평년 대비 129.9%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 대기가 좀 덜 건조하고 예. 이 강수 이제 양이 평년보다 많다 보니까 산불이 처음 시작되는 이 건조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동해안에는 많이 안 났는데 이상하게 이번엔 영서 지역에 네.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봤더니 올해 가장 큰 피해를 낸 산불이 4월 14일 날 철원 자등리에서 난 네. 산불이 19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축구장 26개 면적이 이 불에 탔는데 이게 가장 큰 피해고요. 네. 이 진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난 1월 4일 날 춘천에서 발생한 신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3일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큰 산불이 아니라는 점,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남은 타이밍 같은데 그렇죠. 지금 4월 30일 이제 석가탄신일부터 시작해서 네, 연휴가 5월 시작되죠.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이 연휴가 있어요. 예. 요 때가 왜냐면 우리가 2017년 산불이 네. 5월 6일 날 그렇죠. 맞아요. 그때 연휴였어요. 연휴 때. 5월 5일 날 제가 아주 취약한데. 놀러 갔다 오다가 토요일 날 그렇죠 그때? 5월 5일이 연휴였고 예. 5월 5일 금, 토, 일 예,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5월 6일 날도 안심할 수 없는 예. 거예요. 코로나19랑 산불이랑 초집중해야 될 시기가 다음 연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도내 언론사에서는 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산불과 관련된 기사들을 좀 썼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를 갖고 와봤습니다. 강원일보 사설이에요. 네. 총선 다음 날 나온 사설입니다. 산불의 내용 좋더라고. 53%가 봄철에 났다. 더구나 대형 산불 대부분이 4월에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예방과 진화 체계에 고삐를 죄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강원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어때요, 실제? 예. 우리 회사 사설이 수준이 높죠. 애사심 말고, 애사심 말고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 산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거를 네. 지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쓰신 네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을 계속 다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산불,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조심해야 된다는 개념을 계속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우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금 그 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알려줘야 된다 해서 벌써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그 비상연락 SNS에 네. 100 몇 개 매체가 들어와 있나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알려주면서 대책을 하고 수립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고. 산림청이 또 장비 도입한 그렇죠. 것도 큰 효과가 있잖아요. 일단은 산림청이 네. 이번에 전국에 지금 초대형 헬기, 그러니까 일반 헬기가 있고 대형 헬기가 있고 초대형 헬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와 이거 진짜 크다. 그러면 초대형 헬기. 지금 초대형 그게 헬기고 만 리터? 그게 한 8,000리터를 8,000리터. 일반 그 진화 헬기, 그러니까 대형 진화 헬기보다 네. 2배 정도 담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 번 뜨면 물을 많이 뿌리니까 빨리 끌 수 있는. 우리가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거든요. 그거 40개씩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근데 이 또 어마어마한 거죠. 초대형 진화 헬기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바닷물도 바닷물도. 바닷물도 할 수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물을 근처에 뜰 데가 네. 없으면 멀리 가지 말고 바닷가 가서 바닷가 그냥 가서 뽑아서 전국에 6대밖에 없어요. 전국에 예. 네. 근데 강원도에 2대. 예, 지금 강릉에 한 대, 이 원주 산림항공본부에 한 대, 이렇게 2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불이 요즘에 나면 빨리 좀 꺼지는 이유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 초대형 헬기. 그렇죠. 헬기. 우리 현장에서 보면 산림청 헬기들이 이제 그 까모프라 그러죠. 대형 헬기. 이부터 이렇게 줄 지어서 이렇게 두두두두 지나가면서 촥촥 뿌리잖아. 네. 얘네가 이게 보니까 그 산림항공본부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작전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물 뿌리고 이거를 무전으로 거기 그렇죠.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지휘 헬기가 떠 있어요 항상. 네. 지휘 헬기에서 자 몇 번 투입하세요. 그러면 이게 쫙 줄지어 오면서 맞습니다. 물을 촥촥 뿌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지나가면 진짜 불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저는 한번 맞아봤어요. 아 물에. 아래서 네. 맞아봤습니다. 이거 취재하려고 막 올라가는데 헬기 두두두두 막 뭐가 쫙 하는데 싹 젖어요. 싹 젖어요. 근데 이게 초대형 헬기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 2배 정도가 물이 쏟아지는데 거의 뭐 한 번 뿌리면 초토화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람 있는 데다 뿌리나?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면 아, 저희 또 취재 욕심에 또 이게 누가 시키셔서 더 가봐, 야, 더 가봐.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아 왜냐면 그림 잡아야 되니까. 그럼 저 굴른 적도 있어요. 산불 몸도 큰데 회사에서 국가에 반영이 되니까.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죠.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 항상 하는 코너 마지막 코너 이제 해볼까요? 벌써 우리 심사위원이 안 계셔서 네, 이번에는 저 시청자분들이 최고의 헤드라인을 뽑아주시는 걸로 헤드라인 뽑으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뭐 어차피 신문사에서는 헤드라인을 뭐 거의 3개나 뽑았어요. 아, 그중 하나만 주세요. 네, 일단- 이번 이제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봄철 산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두기가 주제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이 옛날 버전을 좀 들고 나왔는데 자, 기억하자 자나깨나 불조심 잊지 말자 피해의 아픔 한 줄이에요. 이렇게 제목 뽑으면은 데스크 통과 못하죠. 아, 2단 헤드라인은 딱 현직 들어가 기자 출신. 냉정하신데요. 다음. 저 긴장의 끝 놓을 수 없는 강원도 산불은 실화입니다. 아, 산불은 실화다. 중의적인 표현이고. 산불은 실화다. 네, 그만큼 주의를 하자는 거죠. 네. 순간의 방심 금물. 산불은 예방이 최선. 예. 야 무난하죠. 네. 표 그렇죠. 아, 되게 옛날 버전. 늘 옛날 버전만 갖고 오세요. 예. 자 이제 편집 기자 출신의 예. 드디어 네, 나옵니다. 기대됩니다. 저는 2가지 버전을 하겠습니다. 네. 네, 연인 버전. 연인 버전. 산불아 너 그거 아니? 난 너를 잊은 적 없다. 아, 이 연인 버전 하나. 네. 항상 기억하고 있다 너 이거죠. 그거 아니? 난 너를 잊은 적 없다. 호러 버전이 있습니다. 호러. 호러. 떠나간 산불이 내게 말했다.
나 잊으면 또 찾아온다. 아 이게 신문에 실릴 수 있어요? 실기 어렵죠. 여기니까 가능한. 그래서 편집부에서 일찍 나오신 네,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으셔. 과연 어떤 게 최고의 헤드라인으로 뽑힐지 저희는 일단 결과는 모르는 거죠. 네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